자, 요번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제 대항해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리산의 발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 지리산의 발견은 배경하고 그다음에 가정, 내용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는 이제 그 당시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이 남미 지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있는데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스페인 남미 지배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왔어요. 배경과 뭐 가정은 거의 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볼 게 인제 뭐냐면 그 배경, 동기 이걸 좀 볼게요. 뭐 요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 뭐 동방상문의 욕구 이런 것도 있고 향신료 욕구나 그다음 동방경문을 읽고 동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걸 가능케 했던 억양항의 기능 조건들, 과학기술 발달, 뭐 지역 천문학 발달, 그다음에 통일국가의 등장, 국왕의 장려, 종교적 정렬, 그다음에 인구 증가 어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위교는 이제 뭐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레반트 문명 방면에 진출하면서 동방무역이죠. 레반트는 동방무역에 이제 방면에 진출하고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기 때문에 동방무역가 폐쇄되고 동방의 산물에 대해서 중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예. 요런 의견은 교과서에도 이제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가 필요했다. 그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기에서는 반론을 피고 있죠. 왜냐부터가 반론 내용이야. 이에 대한 그 이유는 보면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동방무역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동방무역의 종점인 시리아나 알렉산드리아는 16세기 들어가서야 투르크족에 점령했다. 게다가 15세기 들어서 동방의 사물은 계속 유럽에 수입되어 있었고 향신료 가격이 급등 현상이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막았으면 기존의 향신료 가격보다 더 급등해야 되잖아요. 그런 급등 현상도 없었고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훨씬 전부터 포르투갈인들이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그래서 이미 포르투갈인들이 콘스탄티노플 함락하기 전부터 그전부터 동방에 가는 항로에 대해서 탐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이 주장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는 뭐 그런 것들은 가끔 실려 있으니까 요것도 뭐 끼워 갖고 한번 암기해 두시고요. 반론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여기가 인제 그 종교적 이유가 나오죠. 이거는 앞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프레스트 존 신화와 관련된 거예요. 프레스트 존. 음. 요한 사제 왕국과 관련된 거죠.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이 그 어디냐면 맨델비 여행기가 있어요. 요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교과서에도 보면 맨델빈의 여행기가 있어요. 그 요한 사제 왕국 그러니까 프레스트 존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계 프레스트 존이 통치하는 국가가 동방의 유일한 크리스트 국가로 서술되어 있고 이는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맨델비 여행기 때 이전부터 이미 중세 후기 때부터 이런 이제 동양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죠. 예. 그 동양의 판타지 중에 하나가 이 프레스트 존의 통치하는 성 요한 사제 왕국과 그 손을 맺고 그 뭐냐면 어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를 격퇴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항로가 필요하죠. 그걸 갈 수 있는 항로. 그래 갖고 이제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새로운 인도 항로를 발견된 바스코 다가마는 그리스도교인가 향로를 찾아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는다는 것은 기이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기에서 포르투갈, 에스파니아의 건국 역사가 어떤 것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 이베 반도에서 두 왕의 왕국의 설립은 가로 끊임없는 이슬람과의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과 몸에는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과 이슬람을 타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염원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포레스턴 존이 다스리는 망각된 강력한 그리스도의 정부 국가가 동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느 곳에 존재했던 전설. 그때 당시에는 이때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 그런 왕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 있어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이를 발견하고 동맹을 맺는다면 이슬람 세계를 확공할 수 있지 않은 아닌가, 확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바스코 다가마의 그리스도의 교회, 바스코 다가마의 그리스도들이 찾으러 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자, 이게 이제 있고 종교 열정에 관련된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목적이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건데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야.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초창기 때 식민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이제 대항 그 지리산을 발견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향신료를 찾게 한 거죠. 향신료는 뭐냐면 후추나 계피, 뭐 육두구, 정향 이런 것들 요리에 들어가는 식물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의 주산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몰라카제도 이런 데 되게 많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그 당시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서양인들은 육식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밀 농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했고 육식은 이제 그 당시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보다 보니까 훈제 형식으로 이제 보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 고기 냄새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향신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여러 단계 유통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재가까지 도착하면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직구를 원했던 것이 오늘날 말하면. 자, 그 내용을 보면 훌츠를 비롯한 각종 향신료는 지중해를 동방무역의 주요 상품이었고 그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이를 독점하다시피 한 이탈리아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보며 번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동방과 직접 교역할 수 있다면 길이 발견된다면 아랍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대신 차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야. 전에 이제 서양서 강좌에서 읽은 것처럼 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은 몽고인들 접촉하면서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여행기들이나 이런 것들 기행문들이 어, 그 작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마르코 폴로요. 이 사람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는 동방 경문 같은 여행기를 썼다. 그래서 유대비에서 동방은 향로뿐만 아니라 중국산 견직물과 각종 보석의 산지를 일가했으며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서는 중국보다 더 동쪽의 지방코 일본이죠. 황금의 나라가 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길을 발견했다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고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높이고 국가적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동방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이제 항복했고 그런 그 열망과 동기가 있더라도 거기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항해술이 나는데 발달해야 돼. 네 번째가 항해술의 발달을 볼 수 있어요. 원양 항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근접 항로 뭐 그냥 그 가까운 그 바다나 왔다 갔다 한 기술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양 항해를 가능한 조건도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들 보면 뭐 그 나침판이나 어, 나침판이나 뭐 학이 그러니까 대포 있죠.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다음 범선 네, 발달 그다음에 뭐 지리학과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리학과 천문학에 관한 지식의 확대와
그것이 이제 실제로 항해 문제에 적용. 그다음에 조선, 네. 조선인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죠. 항해 기술 발달과 실제로 화학이 특히 해전에서 이용의 발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이 이제 그 뒤에 음, 그 1번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첫 번째 볼 게 이제 지리학과 천문학이죠. 요게 이제 먼 거리를 가려면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생기는가. 음, 지구가 이게 구형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인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지구의 전체적인 넓이나 그다음에 별자리 파악해서 이걸 구할 수 있고 그 별자리를 보고 이걸 보고 또 먼 항해도 가능하죠. 이건 나침반을 대체했긴 했는데 자 이런 걸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리학이나 천문학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먼저 지리학의 이제 발전을 가져보자. 지리학의 발달도 고전 고대의 부활의 힘이만 크다. 힘 이분바 크다. 그래서 포트로마이오스의 천문학 기도는 아라빈을 통해서 유럽에 전하고 있었고 15세기 초에 초기경 다이는 아랍과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망라져서 임하고 그 문디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임하고라는 말은 이제 그 영어로 이미지란 뜻이야. 이미지. 음. 요, 요 문고란 뜻은 세상이란 뜻이죠. 월드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이미지, 세상에 대한 큰 창, 뭐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책을 썼다. 그래서 지리학을 종합화시켰고 바로 그의 이제 아랍인도 별로 주목되지 않았던 오래 망각됐던 포틀로마이오스의 또 하나를 쳐서 지리학도 재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간 탐험가들이 큰 자극이 되었고 그래서 다이 추기의 저서는 콜럼버스가 읽은 얼마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조선과 항해 기술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요와 관련돼 갖고 이제 그 해도가 나와요. 해도가 있어야지 일단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도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해도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쭉 있죠. 자, 13세기 이래 이탈리아 카탈루냐 항구에서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해도가 작성이 되었다. 자, 이 해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바닷길 잘못 들면 자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잘못하면 암초 같은 것들 걸려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해도가 절대 필요했던 거야. 자, 그래서 해도가 나이 갈수록 더 정확해지고 항해제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그다음에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 나갔을 때 성곽의 위치를 측정할 길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럴 경우에는 항해제가 지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측정한법이라고 했어요. 네, 측정한법. 그래서 이는 성공률이 높은 곳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육지를 멀리 떠난 원양에서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침반의 이용이 그런 것을 결정적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초보적인 나침반은 13세기 때 이용되긴 했지만 15세기 때 더 발달 정밀해지고 천체 관측에 대해 강포면 사분위 같은 걸 활용하면서 원형의 도구에 갖춰지게 됐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나침반이 중요한 것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자리 가지고 이제 표출했고 별자리를 통해서 그다음 추측합법을 했지만 이게 성공률이 높지 않죠. 그래서 난침판을 해서 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근접 항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안에 따라서 이제 보았잖아요. 바닷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산과 지형을 보고 그 해안가에 있는 지형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왔다.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 거의 섬 몇 개만 있고 예. 성 몇 개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지를 어떻게 알겠어? 자기 위치를. 그러면 예전에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못해요. 예. 그러면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대양의 원의 그 대항해를 가능할 수 있고 원양항해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됐던 거. 이 나침반을 개량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 발달 볼게요. 자, 바다 건너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가려면 일단 배가
탄탄해야겠죠. 예전에 지중해에서 놓았던 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배의 발달이 큰 영향을 줬는데, 자, 요 배의 발달이 쭉 이제 있는데 이게 서강자에 있어. 요 조선소 발달은 서양사 강자에 되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근데 서양사 강자까지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 갖고 여기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그냥 흐름만 좀 얘기할게요. 배 발달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보면 보통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사용했던 배가 갤린선이죠. 갤린선은 그 노하고 그다음에 그 노하고 바람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돛대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돛대를. 그래서 노와 돛대를 많이 사용하고 처음엔 노를 중심으로 이제 개인선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속도 내기는 좋으니까. 근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력이라는 게 지치잖아요. 이게 사람이 노를 많이 지면 그러니까 돛대가 필요한 거야. 범선이 그 바람의 방향을 바람을 받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갤린선도 점점 돛대를 위주로 이제 하게 만들어요. 돛대 위주 규모도 점점 커지고. 근데 갤린선 가지고는 그 연안 항로를 통해서 인제 할 수 있지만 원항항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리산 발견 이후부터 이제 쓰였던 배는 요걸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라반인데 요게 이제 16 세기 때 그 적용되게 되거든요, 지리산 발견 때. 이거는 뭐냐면 사각형 돛하고 삼각형 돛을 같이 사용하는 거야. 요 이 돛도 되게 커요. 왜냐면 바람을 많이 받으려면 돛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통적으로 사각형을 썼는데 돛을 쓸 때 삼각형이 추가됐어.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가 그 당시 뭐랄까요? 그 당시 그 아랍의 배 중에 그 다우가 있어요, 다우. 예. 아랍의 배 중에 다우가 있는데 요 다우에 이제 삼각형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사각형보다는 이 삼각형이 상당히 뭐냐면 좀 약간 바람을 많이 받았나 봐요, 좀 역학적으로.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배를 쓴 게 음 카라반이야. 예, 카라반. 예, 켈러반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제 이 규모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적재 용량도 떨어지고 원래 자체가 어선이기 때문에 경고하지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개량한 선박이 나타났는데 이 선박이 뭐냐면 이 선박이 어디 거기였어. 캐럭이야, 캐럭. 캐럭. 이건 좀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캐럭을 인제 더 뭐냐면 개량한 선박이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갈레온이야, 갈레온. 갈레온 또는 갤리온이라고 하죠 또. 예. 그래서 이 갈레온은 상당히 커 규모가. 요기 때부터는 범선이에요. 여기부터는 완전히 돛이 없어지고 범선수인데 이 갈레온은 선박이 어느 정도 크냐면 상당히 커요. 오늘날만 구축함 정도 크기보다는 좀 작죠, 구축함. 하여튼 순양함 정도 되는 거야. 예.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또 안전성도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악보다 뱃머리 누각이 작고 선미 누각이 되게 크고요. 이렇게 돛도 몇 개를 달았냐면 45 개의 돛대를 달았어요. 그리고 있고 그 안에 또 뭐냐면 2층 간판을 둬 갖고 포를 2 층으로 이렇게 해 갖고 1 층, 2층 해 갖고 둬서 대포를 인제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했고요. 그리고 포격전에 상당히 적합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다를 가다 보면 해적들 많이 만나고 적군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레온이 그 당시 인제 그 16 세기 후반에서 18 세기 때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많이 쓰는 하여튼 이렇게 쓰는데 이 갈레온을 이용해 갖고 이제 스페인은 갈레온 무역을 하죠. 갈레온 무역을. 예. 자, 그래서 배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요때 인제 그 넘어서 범선 위주의 카남버부터 시작해서 캐럿 그다음 갈레온 요 세 배들이 음 지리산의 발견 때 사용했던 배고요. 최종적으로 뭐냐면 사용했던 배는 갈레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 말에 지중해와 국해 방면에 왕래했던 무역선의 주종은 노와 돛을 번용하는 육중한 갈래선이었고 돛은 큰 사각형이 사용됐다. 근데 15세기 때 들어 마스트 수가 이제 하나부터 네 개까지 늘고 항해 전적으로 돛을 유지하는 범선이 발달됐죠. 뿐만 아니라 아랍 선박의 삼각형 돛 이게 이제 다우에서 나오는 그 다우 선박의 돛을 도입해요. 종종의 사각형 돛을 겸용하여 발이 빠른 경쾌함 그리고 원양항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 경관 카라반선이 등장을 하고 이 카라반선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뭐냐면 쾌락선이 되고 이 쾌락선이 더 발전된 것이 갤러온선, 갈리온 형태의 배예요. 자, 그래서 초기의 탐험과 발견에 사용된 성박의 대부분은 바로 이 캐러반선이고 16세기에는 삼각형과 그 사각형 돛을 번용한 대형 성박으로 조정되어 원형 항해에 대형 성박과 카라반선이 구성됐다. 요 대형 성박은 이제 카락이나 어, 갈리온 선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 도중에 적군 선박도 많고 해적선도 발견하잖아요. 그 당시 해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드레이크 같은 뭐 해적들도 왔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뭐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무장해서 약탈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대포도 무장할 수밖에 없겠죠. 전투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선박과 대포를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선박과 대포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고 회전의 향상도 일반되게 됐다. 종전에는 전설을 접근하여 석군과 작은 아기의 갑판성사의 적을 공격해 적선에 뛰어든 육탄전을 전개하는데 이때는 해적들은 맨날 밥 먹고 이제 근접적이 강하니까 해적을 상대하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해적이 접근하기 전에 한포 사격을 해서 적선을 겸치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에 따라 이제 보병의 전투 부대도 이제 승선시킨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군이 이제 발달된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됐죠. 예. 그 예전에는 전투를 할 때 적이 이제 다가서면 일단 화살 쏘고 불화살 쏘고 그다음에 갑판 놓고 막 싸우고 다리 놓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이제 대신에 대포를 여기 배에 장착한 다음에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한포 사격을 위해서 새로운 해전수는 포르투갈에 서 인도양이 큰 위력을 가시하게 됐다. 요거는 서양사 강좌에도 좀 나와 있는데 서양사 강좌에 나오지 않지.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본 거예요. 자, 인도양이 왜 그 가시했냐, 위력을 가시했냐? 예전에는 그 뭐 주로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 해군은 포격전을 안 했어요. 포격전을 안 하고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를 이제 가까이 댄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리를 걸고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제 육박전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했어요, 해전을.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배가 있으면 배가 이거 멀리 오기 전에 포격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얘를 뭐냐면 폭침을 시켜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전멸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죽고 여기는 아주 근소한 미미한 그런 인명 피해만 있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이용을 해서 뭐냐 큰 승리를 했던 거야, 인도에서. 예. 그래서 인도 해군은 포격전을 하지 않고 금전전을 했는데 요건 이제 포격전으로 바꾸면서 포르투갈전을 포르투갈한테 깨졌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 뭐냐면 적은 그 인구에도 비해 그렇게 쉽게 인도의 거점 고아나 이런 것들 캘리커나 이런 데를 점령했잖아요. 캘커타나 뭐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캘리코를 점령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그런 이런 한포 사격용 포격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여담인데 여기 쭉 밑에 보면 그다음에 장기 항해를 할 때 서양인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영양실조는 뭐 그렇고 제일 문제가 비타민 C의 부족이야.
계열병이 이제 희생자가 많았거든요. 이게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 반이 50%가 계열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건 뭐냐면 이제 서양인들은 육식을 위주로 하잖아요, 육식을. 근데 이거를 채소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거기 밖에 나가면 더 채소를 먹지 않겠죠. 주로 말린 이제 비스킷 같은 종류나 분재식 음식 이런 것들 먹다 보니까 비타민 C 같은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뭐 피가 멈추자 계열병들이 걸리고 막 죽어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 우연찮게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어 그게 괜찮아진 거야. 어. 그래서 인제 이게 계열병이 이제 비타민 C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인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죠. 원양 항해도 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해도 대부분 뭐 김치라든지는 뭐냐면 절인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었는데 서양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끝으로 지리상에 이제 발견을 가능케 했던 조건들이 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이죠.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이 이제 포르투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왕실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이들을 지원해 줬어. 왕실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그 당시 새로운 항로와 탕생에 발견에 필요했던 막대한 비용과 그 실패할 경우에 희생된 감수한 능력은 역시 통일국가에 있는 왕권에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음. 근데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나 한자 도시는 굳이 새로운 항로 찾을 필요가 없었죠. 지중해 지역에 항로했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나 영국은 상대적 지중해 무역이나 북해 무역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박 그 새로운항로를 찾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에 반해 포르투갈과 그다음 에스파냐는 좀 달랐죠. 얘들은 지중해 무역에 소외됐어.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도 강해. 상대하기 싫어. 근데 얘들하고 교육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자기가 올 때는 지중해 거쳐서 물건이 오니까 물건값이 제일 비싼 게 동방무역의 물건값이 비싼 게 그 지주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새로운 항로 직구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도 많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이 대서양 연안에 위치했어요. 지리적 위치도 좋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뭐냐면 지리산에 발견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했던 이유다. 먼저 나서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서강자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서강자 할 때 강독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인도항로의 발견을 볼게요. 인도항로 방향. 네.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그 스페인과 관련된 내용의 인도항로는 스페인 항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근데 인도항로는 인제 포르투갈이고 그다음에 요쪽 대서양 쪽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스페인이죠. 호발주가인 스페인. 네. 요게 이제 주도를 해 갖고 인제 했죠. 하여튼 인도항로 발견은 그 포르투갈이 했다. 포르투갈이 주도해 갖고 했는데 자 포르투갈은 인제 어떤 식으로 인도항로를 개발했냐면 그 당시 인제 그 뭐랄까요. 어 아프리카를 돌아서 그 남단을 돌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항로를 발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엘리케 그러니까 에이크 있죠. 에이크라고 하죠. 여기 서양사에서는. 이 에이크처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동방항로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거는 이 사람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그다음에 아프리카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했어. 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자원을. 그래 갖고 인제 연해안을 돌면서 조금씩 뭐냐면 탐험을 나서서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동방항로 인도 가는 항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프레스트 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인제 했다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양을 조금씩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면서 인도 그 아프리카 남단까지 시마무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이때 통해서 인도 항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항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인도양 무역 항로가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포르투갈 항해 왕자 엘리케였다. 그는 15세기 초반에 주변에 유능한 섬만이 아니라 조선과 항해 장비, 재료 기술자, 천문학자, 수호학자 등 그를 불러 아프리카 서해안의 남해안에서 인도의 새로운 항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음. 인도가 목적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여러 자원들 탐색을 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고, 이건 서강자에 나와 있어요. 예. 자, 엘리케 왕자는 1420년부터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잘 조직된 과학적 탐험단을 정기적으로 보냈고요. 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했지만 탐험이 계속됐고, 그 다음에 그 1441년에 보야드로 약의 남쪽 해안의 탐험대가 약간의 사근과 흑인 포로를 데리고 왔으며, 그 후 6년간 포르투갈 탐험대는 1000명에 가까운 노예를 본국에 운반했다. 그 다음에 엘리크 왕자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돼서 탐험대는 시에라나오네에 도달했고, 해안선 동쪽에 굴곡된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가졌다. 1471년에 적도에 넘어서 해안선을 다시 남쪽으로 구별해서 실망이 커졌다. 뭐 그 내용인데, 이건 뒤에 넘어가고, 이제 그 종안 2세 때 바로드로무 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도달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남단을 보고 이제 그 당시 심왕봉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 디아스를 보고 보고를 듣고 국왕이 심왕봉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어, 그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왕조는 그것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야. 이때부터 심왕봉이 발견될 때부터. 자, 인도의 항해는 포르투갈 같은 작은 나라로서는 신중한 기회는 대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때 포르투갈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됐어요. 100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적었죠. 예. 이런 나라에서 이제 이걸 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잖아요. 자, 거기다 복잡한 내정 문제가 발생한 데다가 1493년에 에스파냐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이 아시아 동단에 이제 도달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는데, 이건 아마 이제 허위 보고죠. 페이크죠. 이때 아시아 동단은 그 당시 이제 그 남미의 지중해 연안 카리브 연안에 도착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예, 살살 바르도 섬인가? 그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1497년에 여기 자극을 받아서 1497년에 바스코 다가마가 네 척의 배로 이제 인도를 항하게 되죠. 다가마는 앞에 있는 디아스의 경험을 살려서 적대 무풍지대를 피하여 멀리 육지에 떨어진 항해를 하며 희망봉을 우회해 오고, 아프리카 동해안의 항구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으면서 다음에 인도의 캘리코에 도착했다. 이 캘리코는 캘커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캘리코 어, 헷갈려서 이제 얘기했는데 막 혼돈해서 얘기했는데, 캘리코는 여기 있는 거예요. 캘커타는 여기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인도양의 중심 무역지는 이 캘리코야. 이 캘리코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포르투갈에 서 점령당해. 여기가 거점 도시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도양 항해를 이제 인도양의 무역권을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근데 인도양 무역권은 이미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슬람 상인들에 대해서 주도해 갖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 무역권을 통해서 아프리카, 인도, 그다음 중동 지역을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가 다가온 거야? 이 바스코 다가마가 들어와서 뭐냐면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던 거죠. 예, 나중에 참여한 거야. 예. 자, 그래서 현재 신두기 지배자는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고 이 사람한테 기득권을 가진 아랍 상인들은 당연히 방해를 했겠죠. 근데 신화의 개축의 이제 목표가 그 당시 후추나 어, 육개 같은 그 향료를 이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다가마는 60배 이익을 이제 얻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포르투갈 동방 경로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보죠. 자,
여기 구체의 내용인데 이제 그 포르투갈이 제일 원했던 거는 항로무역이야. 그 당시에는 그 동아시아 지역을 나 이런 지역을 개척해서 항로를 얻게 한 거죠. 항로.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 지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통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제 행동했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를 정복하고 막 통치하는 것보다는 통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 100만밖에 안 되는 포르투갈 입장 올 때는 그 통치하기도 힘들어. 예. 그러니까 주로 이 항로 무역을 통한 통상 무역을 이제 하려고 했죠. 항로 중심으로. 그래서 대개 보면 해안까지만 딱 지배해요. 거점만 지배해. 항로 무역에.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거점은 고아, 아까 캘리커, 호르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도양의 주요 거점들이거든요. 요런 것에 이제 거점을 지배하고 여기에 성체를 쌓고 이제 방어를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보다 우월한 해군력을 동원해 갖고 요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여기까지야.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타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그런 나라,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은 주로 이 지역을 장악을 해갖고 뭔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향력만 행사할 정도예요. 요 정도. 그건 뭐냐면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적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 지배를 하고 그런 여력이.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는 그 서양사 강좌에 있죠. 서양사 강좌.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유럽에서는 그 유럽에서 저장하고 있는 보장하는 데서 유럽의 육류를 저장하고 보장하는 데서 동방의 열대성 항로와 필수 불가분한 것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호추로서 그 주로 인도와 동아시아 동인도 제도에서 산출된 것이고 이게 계피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 예. 하여튼 계피는 그다음 세일론과 육두구는 세베루스와 기타 동인도 제도에서 생강은 양지 중국에서 저장해서 가장 귀중한 그 정향은 몰로카 제도에서 이제 선출되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 외에도 비단, 중국산 비단, 인도의 면직물, 의약품 같은 중국의 그 대양근, 그다음에 인도상의 에멀라드, 티베트의 누비, 사이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거점들을 이제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그 거점들이 코친, 캘리커, 고아, 캘코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 캘리커, 예, 캘코타가 아니라 캘리커예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호르무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도시들은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면 포르투갈에 넘어가. 포르투갈이 이 거점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상대적으로 우월한 해군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도양명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일대의 무역은 예전부터 인도양 무역이죠. 그 아랍인과 이슬람교도가 장악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인도의 서해안으로부터 귀중한 동방물산을 홍해나 페르시아를 운반하고 다시 육지를 통하여 카이로나 바그다드에 무거운 관세를 지불하고 알렉산드와 시리아군을 운반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베니치아 상인들이 비롯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를 사들여 전유도에 공급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포르투갈 이전에 그 당시 그런 그 향신료의 어떤 유통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유통 과정이 바뀌게 된 것이 포르투갈이 바스코 다가마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서 그 인도양 거점을 장악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1차도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그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래서 14척 구성된 강력한 무장 상성대를 이제 파견하게 되죠. 자, 이 무장 상성대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캘리코의 한포사를 가하고 마라바드의 알렉산드를 해상에 격파했는데 쉽게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해상전에서 한포 사격을 했다는 거. 대포를 쏴서 적을 격침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종전에 그 아랍사인들 이슬람 애들은 배를 끌고 와서 부닥쳐서 배를 걸고 육탄전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한포 사격을 통해서 적이 오기 전에 이미 적을 경멸시켰어.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바스코 다가마의 제2차 항해는 잘 무장된 포르투갈 함대 우세를 증명하였고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항로무역에서 아랍이나 이슬람사를 배제하면서 그 이윤을 독점적으로 영구적 무역 거점을 확보한 거다. 요게 초점을 맞췄죠. 자, 그 가업을 수행한 것이 제2대 총독이어 임명했던 아부게르케예요. 예, 아부게르케. 음.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만을 제압한 동방불사의 집단인 호르무즈를 먼저 점령하고 동방경략의 근거진 고아를 택하여 이를 점령했다. 자, 이렇게 동방무역의 서쪽에 장악한 아부게르케는 다시 동쪽으로 진출하여 말라의 요소인 말라카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이 말라카가 그 당시 상당히 요충지였죠. 말라카 왕국의 또 수도였고 그래서 중국 상인들의 서쪽 종점인 말라카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이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문호가 열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1513년에 최종적으로 포르투갈인들이 강동에 도달했고 그 포르투갈 마카오를 무역 거점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 마카오는 명나라 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포르투갈은 집단 거주지였어요. 자치 구역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간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음. 여기를 일종의 자치구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근대 조약을 맺으면서 조개주 만들어 버리고 자 하여튼 이는 그 마카오 거점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말라카 사이에 무역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포르투갈은 향로 제도로 알려진 물라카 제도에 이르는 그곳에 태수와 협약을 체결했고 물론 심히 추추하면 이를 점령할 생각이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포르투갈이 인제 이렇게 거점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함대의 그 우수한 군사력 결과지만 또 이걸 지휘한 아부케르케 이제 아부케르케의 탁월한 솜씨도 있어요. 거기다 그 사람은 또 생각을 좀 잘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통상로 확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무역을 위한 거점과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데 그쳤고 그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거나 점령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책은 고해도 포르투갈을 위해서 계승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거는 이 강대한 지역의 토착세력들과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회피한 위한 것으로 오직 무역과 상업 및 이의 보호에만 전념하였다. 음. 동방 경력이 이제 진천대에 따라 많은 포르투갈인이 건너왔고 이에 더불어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성직자와 수도사들이 뒤를 따랐으나 초기에는 전도 성과가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나중에는 일본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왔잖아. 스페인 그 상인들이 그때 성직자 수도자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이제 천주교를 전파시키려고 해요. 다 쫓겨났잖아. 박해를 받으면서. 예. 자,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그 아메리카 대륙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타임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14번이에요. 14번.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14번입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해서 이제 있는데 요 아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포르투갈이고 주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그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제 대서양을 또 인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페인이야. 예, 스페인. 그래서 이건 스페인을 좀 위주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항해 형제 알리켓이 아프리카 서해안 남한은 인도항해 탐험과 더불어 그쪽 서쪽에 있는 섬들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카나리아 제도는 아는 에스파뇰 오랜 분쟁 끝에 에스파뇰 소유로 낙착되었으나 그밖의 주도섬 마데이라, 아조로스, 베르데 제도 같은 포르투갈 영어로 15세기 때 식민지가 해줬고 그다음 석탄과 포도주의 산지로 개발되었다. 자, 이런 섬들이 쭉 있는데 이런 섬들은 뭐냐면 그 잠깐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죠. 요런 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서양하고 이제 태평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약간 이제 뭐냐면 원료 공급이라든지 기착할 수 있는 그런 섬들인데 요런 섬들 얘기하죠. 요런 게. 되게 아프리카 연안이나 뭐 약간 대서양에 좀 떨어져 있는 섬들인데 요런 섬들을 점령하는데 요런 섬들의 점령의 의미가 뭐냐면 서강제에서 요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본격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그 농업의 플랜테이션 농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때 이제 요 섬들에서 뭐 먼저 요걸 한번 해 보고 요게 경험을 통해서 요 섬들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요게 이식을 했다. 플랜테이션 농이나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서강제에 나와 있더라고. 의미가. 예. 그래서 요런 섬들을 좀 얘기를 했고 요런 섬들은 아직도 인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금 영역이에요. 어떤 섬들은.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대서양 쪽의 섬들이 발견되고 나서 식민지 항해하는 항해 식민이 행해지는 과정에 그 항해제나 모험가의 관심이 호기심이 강해졌고 특히 그리스도교들이 번영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진 가공에서 아틀란티스를 발견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 예. 이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있는 그리스 전설에 의하면 대서양에 있는 가공의 대륙 섬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제노아 그 선원 출신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스페인과 포르투갈 많이 갔냐? 이탈리아는 좀 대항에 관심이 없었거든. 예. 근데 이제 요게 이탈리아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대항에 관심 있고 좀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에서 채용을 못 되니까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넘어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가 이제 그 당시 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대서를 건너서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콜럼버스가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아메리카 없이 인도로 갈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아메리카에 있는 자리에 이제 그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메리카가 넘어서 태평양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콜럼버스 가지 않았겠죠.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이 콜럼버스는 그들과는 좀 다른 보다 현실적인 생각에서 대서양의 서양을 어 그 생각을 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지 않았으나 앞에서 얘기한 다이의 추기경, 지휘서를 읽고 필렌체의 이제 그 지리학자인 토스칼라니아와 서신교를 통해서 지구가 구형이며 인도로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곳은 대서양을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가깝다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점은 뭐냐 계산을 할 때 어 4분의 1, 6분의 1 정도 작게 계산했던 거야, 지구 둘레를 계산을. 그래 갖고 인제 곧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마 인제 그 요 계산에 의하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곳이 인도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제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이 예전에 아메리카 발견 인도 발견을 착각했잖아. 그건 계산에 의한 거야, 이거는요. 하여튼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에 강대한 대륙과 아프리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다. 남미나 태평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계획대로 인제 뭐냐면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포르투갈을 제시했으나 이 계획은 거절됐고 왜냐면 이미 이제 포르투갈은 디아스에 의해서 인도 항로가 이렇게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정확한 정보도 없는 그런 망상에 불과한 콜럼버스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경쟁자 입장에서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니까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야.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계산대로 갔는데 몇 달 가 보니까 어 그 40일 만에 바하마 제도가 인제 발견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계산법에 보면 요 바하마 제도는 뭘로 생각하나요? 요거는 인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있는 사람은 인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얘들을 인디안이라고 이제 불렸던 명칭이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바하마 제도의 어느 섬에 인제 도착해서 살산바드로라는 이름을 적고 그는 인제 인도의 어느 곳 적어도 그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지방국 근처에 있지 않을까 그 계산을 했어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3번을 거쳐서 항해를 했고 항로가 한국을 찾아서 허사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뭐냐면 자기가 발견한 것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욕만 얻어먹고 이게 죽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은 인제 새로운 그
대륙이라는 걸 발견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메리카 베스푸치죠. 그래서 아메리카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아메리카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신대륙 명칭도 아메리카라 부르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 친구.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남미 국가 중에 콜롬비아 같은 나라도 있죠. 지금. 그다음 그 전에 대콜롬비아 제국 뭐 이런 것들 명칭을 붙인 것도 대콜롬비아 연방 갖다 붙인 것도 콜럼버스라는 명칭에서 나온 거야. 예. 그렇지만 뭐 아메리카 페스푸치는 많이 사용하죠. 아메리카나 말을. 그래서 아메리카 그 페스푸치가 그 당시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신대륙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뭐냐면 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명칭을 아메리카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쟁 내용이 나오는데 토르데실러스 조약이에요. 예, 토르데실러스 조약. 자, 이 토르데실러스 조약도 잠깐만 이 지도가 제가 예전에 거의 했는데 자, 토르데실러스 조약이 이제 왜 이제 그 맺어졌냐면 잠깐 지도를 보고 설명할게요. 지도가 네, 요게 좀 낫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알렉산더 6세에게 에스파냐 요청을 했어. 왜냐면 포르투갈하고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알렉산더 6세는 뭐냐면 스페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6세가 이제 교정으로 어딜 선을 그었냐면 여기를 그었어. 여기. 그래서 베르데 제도의 서방 500km를 해안의 상상적인 경계선을 긋고 요쪽 동쪽은 요쪽에 이렇게 나눠서 요쪽은 뭐냐면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여기 있는 땅은 요쪽은 그 뭐냐면 스페인이 점령하는 이런 식으로 결판이 난 거야.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포르투갈이 반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하냐? 여기는 구테여 이에 반대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으나 나는 반대를 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서해상 개론에서 반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 말을 믿고 에스파냐로 이에 찬성을 해서 경계를 다시 나누자. 그래갖고 여기를 약간 해서 1,300k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서쪽으로. 그래서 요선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이 조약이 그 토데시우스 조약이죠. 근데 요 조약을 얻게다 그 이렇게 맺게 되면서 요쪽 지역 지금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 브라질 지역이 포르투갈 넘어간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그 포르투갈은 여기에 뭐 땅이 있는지 내용은 잘 몰랐고 일단 선을 그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선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일종의 어,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먹게 된 거죠.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포르투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브라질이 있었죠. 브라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네요. 예. 여기가 브라질이 있었고 이 브라질 땅을 나중에 이 선에 입각해서 포르투갈이 먹게 되는 거야. 예. 요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콜럼버스가 첫 번째 항해에서 돌아온 에스파냐 요청도 있고 또한 포르투갈의 분쟁의 염려도 있어서 그 교황 알렉산더 2세는 베르데 제도의 서방 500km에 해당해 상상적 경계를 설정하고 이후에 발견된 육지의 경계를 서쪽은 에스파냐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먹는다고 정해졌죠. 근데 여기 알렉산더 2세가 아니라 이 사람이 6세야. 6세. 서강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6세라고 돼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맺고 나서 근데 포르투갈은 구태 이에 반대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으나 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다시 졌겠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경계선을 1,300km 좀 더 서쪽으로 이동시켜 달라. 그 요청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도양의 어떤 인도 근처에 도착했다는 콜럼버스의 보고를 받은 에스파냐도 이에 찬성을 했고 잠깐만요.
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토르데시라스 조약을 맺게 되죠. 예. 토르데시라스 조약을 맺게 되고, 자, 이 무렵 이제 상상적 경계선은 그 땅이 없는 줄 잘 몰랐는데 브라질이라는 땅이 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활동을 받아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뭐냐면 베네치아 출신이었던 캄포트, 이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 일단 이탈리아 사람들이 배를 다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용을 해갖고 탐험을 하게 됐어. 그래서 헬리치스의 후원을 얻어 지금의 캐나다 동부 지향, 동해안 지역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페스푸치는 이 땅에 이제 새로운 대륙을 알게 되죠. 신세계를 어,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려지게 되죠. 예.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에스파냐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파니올라, 예. 지금은 하이티라고 했는데 하이티가 아니라 아이티예요. 아이티. 자, 이스파니올라는 쿠바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카리브해 연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이걸 이제 시스파니아 올라라고 또 하죠. 이게 오히려 시스파니아 올라가 더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섬이 두 개로 나눠졌죠. 3분의 1은 아이티, 그쪽 옆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예. 그래서 아이티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예. 영국 식민지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이 아이티 혁명 관련된 것은 예전에 기출하면 나왔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모험가였던 발부아가 파나마 지역을 이제 횡단해서 새로운 그 바다를 봤죠. 이걸 태평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이었던 마젤란이 이제 그 베스푸치를 비롯한 남미에 대한 탐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 포르투갈 출신이지만 스페인의 지원을 받고 그 뭐냐면 그 했죠. 그래서 스페인 지원을 받고 이제 스페인 왕을 설득시켜서 토르데시우스 조약에 의하면 저쪽에서 그 육지 바다 건너 태평양 육지는 우리 것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피면서 갔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했는데, 처음에는 포르투갈 상인들 그 왕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들어줬어. 포르투갈에서. 그래서 요 땅을 뭐냐면 안 들어줬다니까 다시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달치면서 간 거야.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제렌이 배가 1519년에 출발해갖고 세비야를 출발해갖고 스페인을 후원받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태평양이라는 것을 건너고 그 다음에 몰라카 제도를 건넜는데, 자, 요 과정에서 이제 그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토착민들과 싸우다가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때부터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가 되는 거야. 이 필리핀이란 말은 필리페 2세 있죠. 필리페 2세의 명칭을 땄다고 그래요. 예. 결국 그 부하들이 이제 배 두 척을 거느리다가 결국에는 그 포르투가 납부되고 결국에는 또 시망으로 돌아가서 해서 결국 이제 에스파를 돌아가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마젤란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했던 세계 일주죠. 그래서 마젤란 죽었지만 그 부하들이 계속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뭐냐면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30년 전에 그 콜럼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구가 크다. 이런 것도 이제 알려지게 되죠. 자,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세계 주행은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 사이에 몰라카 제도를 둘러싼 분쟁을 또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사라고사 조약을 맺게 돼요. 사라고사 조약. 예. 자, 이 사라고사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 에스파냐는 몰라카의 권리를 모두 포르투갈에 넘기고 양국의 경계선을 몰라카 제도 동방 17선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멋대로 그냥 그은 거야. 다른 나라에 동의도 없지. 그 주변에 여러 나라도 있는데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땅 따먹기 자기가 동의도 없이 지네끼리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야. 참 나쁜 버릇이죠.
이 나쁜 버릇이 나중에 아프리카를 이제 선을 그을 때도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조약 때 이제 이걸 몰락하는 이제 여기 넘어갔지만 요 조약에 의해서 필리핀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스페인에 넘어가요. 스페인. 그래서 한동안 미국이 점령할 때까지 거기 차지할 때까지 스페인이 요 지역을 통치하게 되죠. 예. 자, 그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서강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서강자 내용을. 네, 서강자 내용 몇 페이지 보시냐면 어,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아유, 페이지 수가 안 보이네. 221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서강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이베리아인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탐험에 나서기 전에 그들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그 대서양 제도인 카나리아 제도, 아까 지금 언급했던 마다리아 제도, 아조레스 제도, 카보 베르데 제도였다. 자, 이 제도는 이베리아인들에게 장차 대서양에 횡단한 디딤돌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나오죠. 후에 신세계에 시행한 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포르투갈인들이 설탕과 아프리카 노예 노동을 결합한 그런 플란테이션 농업 있죠. 이걸 여기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브라질 식민지한테 그대로 적용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쭉 나와 있는데, 자, 포르투갈 탐험가 정복의 시대를 접했던 항해 왕자였던 그 에이크죠. 그래서 그 에이크인데 이 에이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사진이 에이크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500주년을 기념해서 발견한 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일 범선에 들고 있는 사람이 에이크예요. 에이크. 에이크가 있고, 그 에이크는 이제 갈 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질학자나 천문학자, 선교사도 같이 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지질학자,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게 발견의 탑이 교과서에도 있더라고요. 예. 교과서 뭐 탐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유심히 봐주세요. 하여튼 그 인문은 항해학자 에이크였다. 자, 에이크는 항해왕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지리와 항해술 연구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간 원정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등 탐험과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 에이크 왕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르투갈 항해자의 주요 목적은 아프리카 탐험과 아프리카 자원 개발이지 아시아에 가는 서양의 계층은 아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아프리카 자원이 있는 노예죠, 노예. 노예를 가지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르투갈 항해 상업은 그 에이크가 죽은 후에 잠깐 주춤되다가 앙폰스 5세 때 이제 다시 시작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1487년에 바르토르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 시망국을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디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곳에 도달 아시아에 가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그냥 해안선에 따라 곡선 내려가는 것이나 먼 바다에 나가 아프리카 남단을 둥글게 하면 인도양으로 가는 방법을 발견했다. 예. 그래서 인도양 항로를 발견을 했고 이 인도양 항로를 알게 된 후에부터 이제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항로는 이제 인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뭘 가져야 돼? 후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향신료를. 그래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앞에 있는 여섯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대를 이끌고 그 희망을 돌아 동아프리카에 따라 말리나 케나를 거쳐서 인도양 횡단해서 인도 서해안의 캘리코에 상륙이 있죠. 이로써 그 당시 바다 활동에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가구가 마침내 한국으로 개설되었으며 이제부터 육로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의 소규모로 교류했던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해도를 통해 대규모 구조할 수 있었다. 그냥 육론을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근데 그 배로 운반할 수 있는 양은 되게 많죠.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해도가 주요 뭐냐면 교주의 수단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바스코 다가마의 의미죠. 인도 항로 개척의 의미. 예. 신망보를 도와서 인도 갔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는 유럽인들의 일상과 그 경제생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나중에 뭐 그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여러 산물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세계사 흐름을 바꾸는 극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항해가 되었다. 그래서 라운드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두 번째 다음 단락은 뭐냐면 다음 단락은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이거 읽다가 이게 아니 뒤에 넘어가서 예. 계속 읽을게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보고 얘기했어요. 예. 여기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의미를 부여했고요. 의미는 여기까지 부여했네. 바스코 다가마의 항해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다가마에 이제 그 항해가 있고 약 50년째 지나지 않아 포르투갈에는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이 점에서 아포스토 데 에브 케르케가 그 당시 포르투갈의 아시아 해상 제국의 설계자만 하다. 설계자라고 할 만하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건설은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그는 아시아 내륙이 아니라 항해 전진 기지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에 따라 인도 서해 구와 말라협의 말라카,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캘리코를 비롯한 아랍 상인의 무역 거점을 하나하나 무력으로 탈취했죠. 그 이유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바다에서 포르투갈 해상 제국을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당시 포르투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인도양 무역은 무역을 통해서만 했어요. 예. 근데 요게 포르투갈에 들어오면서 무역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포르투갈은 아시아 해상 제국의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역에서의 우위다. 1500년까지 인도양 무역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체 무역에 의지하지 않고 무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인도양의 모든 항구 도시들은 성벽을 쌓지 않았고 요새를 건설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인도양이 포르투갈에 들어오면서 무역으로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로운 항해 시대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무력은 포르투갈인에게 아시아 바다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예. 근데 이제 포르투갈 한계가 나오죠. 무력을 사용했지만 이 무력이라는 것도 주로 어디만 거점만 점령한 거점, 예. 거점만 점령하는 데 있고 내륙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포르투갈 인구가 너무 작아. 10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100만밖에 안 되는 인구 가지고 넓은 곳을 다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16세기 동안 인도양에 큰 영향을 행사하긴 했지만 결국 인도양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독점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540년경 아시아에 거주한 포르투갈인이 많아야 7천 명 정도였고 선박도 수십척 수준의 수십척 수준이었다. 자, 이걸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간의 독점을 지배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포르투갈 관심은 수지 많은 해상 무역에 건설하고 이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안 했다. 그러니까 통상의 목적이야. 점령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요컨대 포르투갈들은 16세기 건설한 아시아 해상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 가장자리에 세워진 일련의 요새와 교육 접점을 이루어진 산업 거점의 제국이다. 그러니까 정과 섬이 연결되는 것이 이제 내륙의 면을 연결하는 게 아니야. 그 장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1570년 포르투갈 힘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넘어 일본, 중국, 동아시아 지역까지 미쳤는데 그러나 유럽적 수준을 볼 때는 가난한 나라 포르투갈이 그처 넓은 지역에 분산된 점령지를 유지하고 그것들의 이익을 낳는 형태의 운영하고 적의 공격부터 그걸 지켜내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포르투갈 해상 제국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는데 그걸 몰락시킨 사람은 같은 아시아인이 아니라 유럽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진출한 유럽인들은 네덜란드, 영국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이 장악했던 지역을 얘네들이 또 장악을 해요. 점령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몰라카라든지 나중에 네덜란드, 영국인들이 차례차례 먹었잖아. 예. 몰라카는 처음에 그 포르투갈 먹다가 네덜란드 먹다가 영국이 또 먹죠. 그래서 17세기가 네덜란드 시대였다면 18세기가 영국의 시대였다. 예.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포르투갈이 장악한 그 동남아시아와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니아의 이제 아메리카 제국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음 요거 그 식민지 경영 관련된 내용을 좀 읽고 나서 서계 내용 읽고 나서 읽을게요. 예. 요 내용 좀 쉬웠다 하죠. 요거는요.